대표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신한자동차 본사 대강당 협력사 대표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임 상무가 웃으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단가 15%를 깎으라는 통보에 유일하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58세 부품협력사 사장 박정수. 그는 단 한마디로 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품질 점검은 8배로 늘었고 입찰에서 잘렸고 물량을 빼앗겼습니다. 30년 동기가 뒤에서 칼을 꽂았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를 부품 취급했던 상무가 직접 공장 앞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늦가을 오전 10시 신한자동차 본사 지하 1층 대강당에 협력사 대표 2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좌석마다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앞줄에는 연매출 수천억 대의 1차 협력사 대표들이, 뒤로 갈수록 규모가 작은 업체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다. 박정수는 가운데쯤 좌석에 앉아 무대 위 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당 조명은 밝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눌려 있었고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웅웅거렸다. 옆자리의 협력사 대표가 몸을 기울여 물었다. 박 사장님, 오늘 뭐 때문에 부른 건지 아세요? 박정수가 고개를 저었다. 신한자동차 구매본부에 새로 부임한 상무가 협력사 대표들을 소집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전해 들은 게 없었다. 다만 불길한 느낌은 있었다. 구매본부 상무가 바뀌고 나서 좋은 일로 불린 적은 업계 역사상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옆자리 대표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앞줄에 앉은 대형사 대표들은 어제 저녁에 따로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정수는 앞줄을 흘끗 보았다. 연매출 수천억짜리 회사 대표들의 뒷모습은 여유로워 보였고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그 차이가 신경 쓰였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10시 정각 스크린에 상생 파트너십 재구축이라는 제목이 떠올랐고 무대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류재혁 46세. 감색 슬림핏 수트에 얇은 테 안경을 쓴 그는 첫인상만으로는 공격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으며 강당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사가 끝난 뒤 그가 리모컨을 눌렀다. 오늘 이 자리는 신한자동차와 협력사 여러분이 함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전기차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부담, 내연기관 시장 축소, 원가 구조 혁신의 필요성. 슬라이드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고 류재혁은 각 데이터를 짚어가며 논리를 쌓아 올렸다.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말투는 설득력이 있었고 흐름은 매끄러웠다. 컨설팅 펌 출신답게 발표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슬라이드 하나가 넘어가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협력사 납품 단가 15% 조정 하향. 강당이 술렁였다. 앞줄의 대형 협력사 대표들은 미리 귀띔이라도 받은 듯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중간줄 이후로는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누군가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옆자리 대표가 박정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15%면 우리 마진이 통째로 날아가는데.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이 가늘게 다물려 있었다. 류재혁이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이건 일방적 요구가 아닙니다. 물량 확대와 장기 계약으로 충분히 보전해드릴 계획입니다. 협력사 여러분과 신한자동차가 함께 체질을 개선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박정수의 눈은 스크린을 훑고 있었다. 물량 확대의 구체적인 수치가 슬라이드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15%를 깎겠다는 숫자는 굵은 글씨로 박혀 있으면서 보전해주겠다는 물량은 협의 예정이라는 네 글자로 처리되어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류재혁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3초, 5초, 10초. 강당 안에 기침 소리만 간간히 섞여 들렸다. 류재혁이 강단 위에서 미소를 유지한 채 기다렸다. 그 미소에는 질문이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 묻어 있었고 대표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신한자동차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회사에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였기 때문이었다. 류재혁이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하며 리모컨을 들려는 순간 박정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상무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당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앞줄의 한 대표가 고개를 돌렸고 뒷줄에서는 수첩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류재혁이 네, 말씀하시죠라며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다. 그의 눈이 박정수의 이름표를 스치듯 읽는 게 보였다. 물량 확대로 보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강당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다. 15%를 깎으면 물량이 최소 25%는 늘어야 손익이 맞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화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류재혁의 미소가 찰나 멈췄다. 0.5초쯤이었지만 박정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류재혁이 곧 표정을 복구하며 대답했다. 구체적 수치는 개별 협의 과정에서 조율하겠습니다. 박정수가 받아쳤다. 그러면 상생이라는 건 일단 깎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뜻입니까? 강당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앞줄의 대형사 대표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박정수를 쳐다봤고 뒷줄의 소규모 업체 대표들은 눈을 내리깔았다. 옆자리 대표는 박정수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지만 박정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류재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마치 사적인 대화를 하듯 말했다. 대표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당신 혼자 버텨봤자 소용없다는 뜻이 깔려 있었다. 박정수가 류재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몇 초간 시선이 부딪혔다. 류재혁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고 박정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강당 안의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선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박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말을 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가늘게 움직이는 것을 옆자리 대표만이 보았고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간담회가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와 함께 끝났고 대표들이 335 강당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너 명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신한자동차 직원이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대표가 박정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가왔다. 박 사장님, 아까 속은 시원했는데 괜히 찍히지 마세요.
저 사람 컨설팅 펌에서 구조조정만 하다 온 양반이에요. 부임하고 6개월 만에 협력사 3곳을 거의 말려 죽였다는 소문 못 들으셨어요? 박정수가 가볍게 목례만 하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잠시 핸들 위에 양손을 올려놓았다. 상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신한자동차를 나와 성진정밀을 세운 지 12년.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도, 인건비가 뛸 때도 공정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줄여서 스스로 마진을 지켜왔다. 그런데 15%를 깎겠다고. 그것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백미러에 신한자동차 본사 건물이 비쳤다. 12년 전 부품 개발팀에서 20년을 채우고 이 건물을 나서던 날이 떠올랐다. 내 기술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그 기술이, 그 12년이 고작 15%짜리 숫자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는 거냐고. 상생이라 상생은 무슨. 혼잣말이 차 안에서 낮게 울렸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박정수는 성진정밀 공장이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다. 오후 햇살이 앞유리에 부딪혔지만 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박정수가 신한자동차 구매본부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간담회 다음 날이었다. 내용은 간결했다. 납품단가 15% 인하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물량 확대 조건이 제시될 경우 재협이 가능합니다. 공문을 팩스로 넣고 이메일로도 보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구매본부에서도 실무 담당자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먼저 연락하는 쪽이 지는 게임이라는 걸 박정수도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신한자동차에서 전기 발주가 예정대로 들어왔고 성진정밀의 생산 라인은 평소처럼 돌아갔다. 공장장 김태호가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조용한 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이 맞았다. 두 번째 주 월요일 아침 성진정밀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신한자동차 구매본부 품질관리팀 명의였다. 협력사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 점검 주기 변경 안내 기존 월 1회에서 주 2회로 조정. 박정수가 공문을 2번 읽었다. 월 1회가 주 2회면 점검 빈도가 8배로 뛰는 셈이었다. 이유는 글로벌 품질 기준 강화에 따른 선제적 관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타이밍이 말해주고 있었다. 단가 인하를 거부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그 주 수요일 신한자동차 품질 점검 담당자 2명이 성진정밀 공장에 나타났다.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었고 클립보드와 측정 장비를 들고 생산 라인을 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점검 결과 시정 조치 3건, 표면 조도 0.01 편차, 포장 박스 라벨 부착 위치 2 이탈, 작업 일지, 기록 시간 누락. 성진정밀에서 12년간 납품하면서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는 항목들이었다. 공장장 김태호가 시정 조치서를 받아들고 박정수에게 가져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사장님, 표면 조도 0.01면 신한자동차 자체 기준 허용 범위 아닙니다. 이걸 시정 조치로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정수가 시정 조치서를 읽어 내려갔다. 트집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공식 문서로 날아온 이상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대응해. 하나하나 다 근거 자료 붙여서 회신 보내.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지만 문을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금요일 같은 주에 두 번째 점검이 왔다. 이번에는 시정조치요건. 지적사항은 점점 미세해졌고 어떤 항목은 작업자 안전화 끈 상태 불량처럼 품질과 무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품질 점검 담당자들도 민망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었다. 문제는 대응에 드는 시간이었다. 시정조치서에 대한 근거 자료 작성, 사진 촬영, 회신 공문 작성. 품질관리팀 직원 3명이 품질 점검 대응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에 쏟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직은 납품에 영향이 나지 않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시간 문제라는 걸 박정수는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주 더 큰 소식이 날아들었다. 신한자동차가 내년 출시 예정인 신규 모델의 변속기 부품 입찰 공고를 냈는데 성진정밀이 입찰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12년간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는 입찰이었다. 박정수가 신한자동차 구매팀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몇 번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는 사이였다. 김 과장, 신규 모델 입찰 건인데 우리가 명단에 없던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박 사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상무님 지시입니다. 저는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박정수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입찰 배제 자체보다 그 뒤에 깔린 의도가 명확하게 읽혔기 때문이었다. 품질 점검은 일상적인 압박이고 입찰 배제는 미래를 자르겠다는 신호였다. 현재의 물량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물량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박정수가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성진정밀의 매출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신한자동차에서 나온다. 지금 돌아가는 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모델에서 배제된다는 건 23년 뒤에 물량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방향이 정해진 것이었고 그 방향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보였다. 김태호가 퇴근 전에 사무실을 들렀다. 사장님, 품질 점검 대응 건 일단 다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 시정조치가 8건입니다. 이러다 품질관리팀 사람들이 지쳐나가겠습니다.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야, 입찰 명단에서도 빠졌어. 김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신규 모델이요? 우리가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태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이게 진짜 시작인 겁니까라고 물었다. 박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답했다. 시작이지. 근데 끝을 정하는 건 저쪽이 아니야. 김태호가 나간 뒤 박정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12년 전 창업 초기부터 써온 거래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신한자동차 외에 납품처가 몇 군데 있었지만 비중은 미미했다. 한 거래처에 이렇게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에야 선명하게 와닿았다.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거래처 다변화의 필요성을 덮어버린 것이었고 그건 박정수 자신의 실수이기도 했다.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공장을 나서는 박정수의 뒤로 야간 조명이 생산동 외벽을 비추고 있었다. 아직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고 야간 근무 직원들의 그림자가 창문에 어른거렸다.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괜찮지 않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박정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 무언가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차에 시동을 걸고 공장 정문을 빠져나왔다. 백미러에 성진정밀 간판이 비쳤다.
12년 전 직접 달았던 그 간판이 야간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진정밀에 대한 압박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을 무렵 박정수의 귀에 업계 소문 하나가 들어왔다. 신한자동차가 성진정밀의 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듀얼 싱크로나이저 링은 성진정밀 외에 제대로 가공할 수 있는 업체가 손에 꼽혔고 신한자동차도 그걸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다. 신한자동차 구매본부에서 공문이 하나 날아왔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복수 소싱 체계 도입 안내. 내용은 성진정밀이 담당하던 물량의 30%를 대진공업으로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복수 소싱이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성진정밀에서 12년간 납품하면서 공급 차질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업체의 물량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박정수가 공문을 읽다가 대진공업이라는 세 글자에서 멈췄다.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대진공업. 사장 오창식.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겹쳐왔다. 오창식은 박정수와 신한자동차 부품 개발팀 동기였다. 같은 해에 입사해서 같은 사무실을 썼고 서로 말을 놓는 사이였다. 나이도 1살 차이. 신입 시절에는 퇴근 후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앞날을 이야기하곤 했다. 야 정수야, 우리 나중에 각자 사업하면 서로 밀어주자. 약속이다. 너는 입만 살아서 사업하면 망할 거야. 야 이 자식아,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잘 사귀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웃기기만 했다. 기술적으로는 박정수가 앞섰지만 오창식은 사람을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다. 부서 회식을 챙기고 윗사람들 생일을 기억하고 필요한 자리에 적절하게 얼굴을 내밀었다. 그게 오창식의 능력이었고 박정수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빛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입사 5년 차 때 오창식이 시제품 테스트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적이 있었다. 소수점 하나가 밀린 것이었지만 그대로 보고서에 올라갔으면 납품처에서 대형 클레임이 터질 뻔한 사안이었다. 오창식이 실수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보고서가 팀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오창식이 박정수에게 달려왔다. 정수야, 큰일 났다. 데이터 소수점이 밀렸어.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어. 뭐? 어디가 밀렸는데? 3페이지 내구성 테스트 수치.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클레임이야. 박정수가 팀장에게 가서 말했다. 팀장님, 제가 추가 검증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데이터 검수에 빈틈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밤새 데이터를 다시 돌려서 수정본을 만들어냈다. 보고서는 정정되었고 오창식의 실수는 묻혔다. 그날 새벽 텅 빈 사무실에서 오창식이 박정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수야, 이 은혜 평생 안 잊는다. 진심이야. 됐다. 다음부턴 소수점 확인 3번 해. 알겠다. 진짜 고맙다. 그 새벽의 오창식 표정을 박정수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신한자동차를 나왔다. 박정수는 기술력을 무기로 성진정밀을 세웠고 오창식은 신한자동차 시절 쌓은 인맥을 자본으로 대진공업을 차렸다. 업종이 겹쳤지만 주력 품목이 달랐기에 직접적인 경쟁은 거의 없었다. 명절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유지되었고 업계 모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박정수는 오창식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물량 이관 공문을 받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떠올랐다. 류재혁이 부임한 직후부터 업계에서
오창식과 류재혁이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박정수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창식은 원래 새로 오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물량 이관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니 그 만남들의 의미가 달라 보였다. 대진공업의 실상을 박정수는 알고 있었다. 직원 120명 규모의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영업력과 인맥으로 물량을 따오는 구조였다. 땅과 경쟁에서 밀리면 접대비를 올려서 만회하고 품질보다 납기를 맞추는데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듀얼 싱크로나이저 링 같은 정밀 가공 부품을 대진공업이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런 업체의 물량의 30%를 넘긴다?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공장장 김태호에게 물량 이관 소식을 전했을 때 김태호도 같은 반응이었다. 대진공업이요? 거기가 싱크로나이저 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쪽에서 하겠다고 손 들었다는 거지. 오 사장이 직접 나선 겁니까? 확인된 건 없어. 근데 류재혁 상무하고 요즘 많이 붙어 다닌다는 얘기는 있었어. 김태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같은 동기끼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예전에 그 사람 얼마나 도와줬는데. 사업은 사업이니까. 박정수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다는 걸 김태호는 알아챘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다. 신한자동차 내부에서 일하는 한 실무자가 퇴근 후에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박 사장님, 저 이 과장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사장님 회사 관련으로 품질 리스크 보고서가 내부에 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시정조치 건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왜 시정조치가 늘었는지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 출처는 구매본부 쪽에서 나온 건 확실한데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맙다. 이 과장, 괜히 불이익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 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며칠 뒤 박정수는 다른 경로를 통해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다. 사무실에서 혼자 읽어내려갔다. 한 장, 두 장.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시정조치 이력 자체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시정조치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에 대한 맥락은 완전히 빠져 있었다. 주 2회로 바뀐 품질 점검 빈도, 허용 범위 안의 수치를 지적한 트집성 조치, 품질과 무관한 항목까지 끌어다 쓴 건수 부풀리기. 원인은 쏙 빼고 결과만 나열해서 성진정밀은 위험한 업체라는 결론으로 몰아간 보고서였다. 류재혁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만든 무기라는 건 명확했다. 박정수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물량 이관, 품질 점검 압박, 입찰 배제, 그리고 이제 조작된 보고서까지. 류재혁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에 오창식이 있다는 의심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확증은 없었다. 김태호가 퇴근 전에 사무실을 들렀다. 사장님, 또 무슨 일 있습니까?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박정수가 보고서를 김태호 쪽으로 밀었다. 김태호가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뭡니까? 시정조치가 왜 늘었는지는 빼놓고 건수만 나열해 놨잖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 회사를 문제업체로 찍으려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해. 박정수가 책상 서랍을 열고 빈 파일 폴더를 하나 꺼냈다. 입수한 품질 리스크 보고서를 넣고 그 옆에 성진정밀의 실제 품질 데이터를 출력해서 나란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도록 대조표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김태호가 물었다. 이걸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당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카드는 꺼낼 때가 있어. 김태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박정수가 김태호를 바라보았다. 반평생을 같이 굴러온 사람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박정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김태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문을 닫고 나갔다. 파일 폴더를 서랍 안쪽 깊숙이 넣고 서랍을 닫았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고 제2공장 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직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물량 30%가 빠져나가면 그 소리의 리듬이 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물량 30%가 대진공업으로 넘어간 뒤 성진정밀의 숫자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2공장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월 매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빠졌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정비였다. 180명의 인건비, 2개 공장의 설비 유지비, 원자재 대금. 매출이 줄어도 이 비용은 그대로였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공장장 김태호가 보고했다. 사장님, 제2공장 3번 라인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돌릴 물량이 없습니다. 멈추면 그 라인 인원은 8명입니다. 당장 재배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박정수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1번 라인이랑 2번 라인에 나눠서 붙여. 좀 빡빡하더라도 사람은 건드리지 마.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지만 그 뒷모습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보였다. 라인을 멈춘다는 건 단순히 기계를 끄는 게 아니었다. 그 소식은 공장 안에서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직원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3번 라인이 멈추고 이틀 뒤부터 공장 분위기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 구내식당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들이 늘었고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직원들의 화면에 채용 사이트가 띄워져 있는 것을 관리자급 직원이 목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10년 차 이상의 숙련공 2명이 김태호를 찾아왔다. 공장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되긴. 라인 조정이야. 구조 조정 아니야. 근데 3번 라인이 멈추고 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사장님이 사람은 안 건드린다고 하셨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아닙니다. 근데는 무슨 근데야? 가서 일해. 김태호가 단호하게 돌려보냈지만 그 자신도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돌아서서 박정수의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격리팀장이 박정수를 찾아온 것은 그 주 금요일 오후였다. 문을 닫고 들어와 앉더니 서류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한마디를 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말해봐. 이번 달 자금이 부족합니다. 원자재 대금 결제가 다음 주인데 그걸 치르고 나면 월급날에 2억이 모자랍니다. 매출 채권 회수 일정은 신한자동차 쪽 대금이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때까지 3주가 비는데 그 사이에 월급날이 걸려 있습니다. 박정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훑었다. 격리팀장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3주라는 시간이 문제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 사이에 구멍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3주만 기다려라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월급은 하루도 밀리면 안 되는 돈이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격리팀장이 나간 뒤 박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었지만 이미 설비 투자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였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은행을 다녀왔다. 자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개인 예적금까지 합쳐서 2억을 마련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는 말했다. 운영자금 단기 대출 받았어. 신한자동차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 거야. 갑자기 대출은 왜? 자금이 그렇게 안 좋아? 일시적인 거야. 매출 채권 회수 시점이 좀 안 맞아서 그래. 걱정 마. 아내가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남편이 언제 괜찮은 척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할 때는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때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박정수는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건 아내에게 짐이 될 말이었고 자기 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다음 주 월급날 180명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 아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박정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2번, 3번 반복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류재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신한자동차 본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간담회도 아니고 공문도 아니었다. 류재혁 개인 명의의 이메일. 대표님과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는 걸. 약속된 날 신한자동차 본사 7층 소회의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둘. 류재혁이 먼저 와 있었다.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류재혁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대표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박정수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에는 손대지 않았다. 류재혁이 먼저 운을 뗐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진정밀의 기술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류재혁의 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단가 20% 이하에 사인해 주시면 이관된 물량을 원복시키겠습니다. 품질 점검도 월 1회로 돌려놓겠습니다. 15%에서 20%로 올랐다. 박정수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류재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듀얼 싱크로나이저 링 가공 도면을 신한자동차에 기술 이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더 편해지실 겁니다. 박정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단가를 더 깎는 것도 모자라 12년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핵심 기술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기술을 넘기는 순간 성진정밀은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업체가 아니게 된다. 그건 단가 인하가 아니라 회사의 존재 이유를 빼앗는 것이었다. 류재혁이 미소를 유지한 채 기다렸다. 마치 상대가 어차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박정수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류재혁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상무님, 그 기술이 얼마짜린 줄 아십니까? 류재혁이 대답하기 전에 박정수가 말을 이었다. 당신 연봉 100년치입니다.
돌아서서 문 앞까지 걸어갔다. 류재혁이 뒤에서 불렀다. 대표님, 이 제안 거절하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박정수가 문고리를 잡고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거죠. 문이 닫혔다. 본사 지하 주차장. 차에 올라탄 박정수가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본인도 구분하지 못했다. 류재혁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다음은 없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다. 신한자동차와의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 매출의 70%가 사라진다. 18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금도 갚을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박정수가 시동을 걸었다. 본사 주차장을 빠져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공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야간 근무조가 돌아가고 있었고 생산동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박정수는 사무실로 올라가지 않고 생산동 옆 복도에 잠시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직은 돌아가고 있다. 아직은. 사무실에 올라가 불을 켰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에서 빈 종이를 한 장 꺼내 펜을 들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글씨는 작았고 줄은 빼곡했다. 무엇을 적고 있는지는 박정수 본인만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2시간 전 류재혁 앞에서 일어섰을 때와 같았다. 흔들림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반격 계획의 첫 줄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류재혁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박정수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퇴근 후 사무실에 남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심시간에 외부 전화를 거는 횟수가 늘었다. 김태호가 사장님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정수는 짧게 답했다. 준비하는 거야. 뭐요? 아직은 말 못해. 근데 태호야,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김태호는 더 묻지 않았다. 사장이 저런 눈을 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정수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거래처 다변화였다. 신한자동차의 매출의 70%를 의존하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떤 반격도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았다. 2년 전 국제자동차 부품 전시회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던 일본 야마하 정밀이 떠올랐다. 당시 야마하 정밀 기술이사가 성진 정밀 부스에서 듀얼 싱크로나이저 링 샘플을 한참 들여다보며 관심을 보였었다. 박정수가 그때의 명함을 찾아 연락을 넣었다. 기술이사님, 2년 전 서울 전시회에서 뵌 성진정밀 박정수입니다. 그때 보셨던 싱크로나이저 링건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 기억합니다. 그때 샘플 정밀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건이십니까? 기술 제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일정 조율하시죠. 일본 출장은 2주 뒤에 잡혔다. 박정수가 직접 샘플과 기술 자료를 들고 야마하 정밀 본사를 방문했다. 회의실에서 샘플을 넘겨받은 기술이사가 정밀 측정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와 말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가공 정밀도를 180명 규모 회사에서 구현하고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우리 쪽 협력사 중에도 이 수준은 드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정수가 준비해온 제안서를 펼쳤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과 공동 개발, 그리고 야마하 정밀 납품 라인 진입. 기술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내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었지만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박정수가 두 번째로 착수한 것은 증거 정리였다. 서랍에 넣어뒀던 파일 폴더를 꺼내 조작된 품질 리스크 보고서와 성진정밀의 실제 품질 데이터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대진공업의 물량이 이관된 과정을 추적했다. 정상적인 입찰 절차라면 공개 입찰 공고가 나가고 기존 협력사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선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대진공업은 그 어떤 공개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물량을 넘겨받았다. 박정수가 업계 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입찰 공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박정수는 당장 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올 것이었고 그때 증거가 깨끗하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갈 것이었다. 세 번째는 연대였다. 여기서 김태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박정수가 김태호를 불러 말했다. 태호야,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다른 협력사 공장에 내 아는 사람들 있잖아. 현장 반장급으로.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봐줘. 단가 인하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가 있는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안양 쪽 협력사 반장한테 연락 왔었는데 거기도 단가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좀 알려줘. 내가 그쪽 대표한테 연락할 수 있는지 보게. 김태호가 며칠에 걸쳐 현장 인맥을 통해 분위기를 파악해왔다. 단가 인하에 동의는 했지만 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협력사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 박정수는 그중 가능성 있는 대표들을 골라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다. 조용한 룸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를 꺼냈다. 신한자동차 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소극적이었다. 박 사장님 심정은 이해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혼자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맞으면 당하는 겁니다. 같이 맞으면 뉴스가 됩니다. 뉴스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공정위가 움직입니다. 부당단가 인하, 보복적 물량 축소, 입찰 배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한 명이 동의하자 두 번째가 따라왔고 세 번째는 먼저 연락을 해왔다. 두 달에 걸쳐 총 8명의 협력사 대표가 뜻을 모았다.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지만 준비는 갖춰지고 있었다. 그 무렵 성진정밀에 뜻밖의 일이 하나 있었다. 신한자동차 품질 점검 담당자가 주 2회 점검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이번에도 트집을 잡으려고 라인을 한 바퀴 돌았지만 공정 데이터가 워낙 깨끗해서 지적할 게 없었다.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던 담당자가 김태호에게 소곤거렸다. 공장장님, 솔직히 여기 품질은 제가 다니는 협력사 중 최상위입니다. 저도 이러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김태호가 그 말을 박정수에게 전했을 때 박정수의 표정이 잠깐 풀렸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게 전부였지만 김태호는 그 표정을 오랜만에 보았다. 하지만 잠깐의 여유도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주에 박정수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다. 박정수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은행 업무를 보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화면에 떠 있는 담보대출 내역을 보게 된 것이었다. 아내가 거실에서 박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방금 화면에 뜬 거 봤어. 운영자금 단기 대출이라며. 집을 잡힌 거잖아.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 거야. 그 말을 내가 몇 번째 듣는지 알아? 당신이 지금 회사를 살리는 거야.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야?
박정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아내의 눈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아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회사를 지키겠다는 싸움이 가정까지 끌어들이고 있었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는지도 몰랐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박정수가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있었다.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다. 야마하 정밀과의 기술 제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협력사 연대 8명의 공동 진정 준비도 윤곽이 잡히고 있었다. 증거 파일은 두꺼워지고 있었고 반격의 타이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면 효과가 반감된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박정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대진공업이 성진정밀에서 넘겨받은 듀얼 싱크로나이저 링 생산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초반에는 성진정밀의 기존 도면을 참고해서 어떻게든 납품을 이어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태도 맞고 치수도 맞았다. 하지만 문제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듀얼 싱크로나이저 링은 도면대로 깎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부품이었다. 가공 후 열 처리 과정에서 금속이 미세하게 변형되는데 그 변형률을 잡아내는 노하우가 핵심이었다. 성진정밀에서는 12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으로 열 처리 후 변형을 0.005 이내로 제어하고 있었다. 이건 도면에 적혀 있지 않은 기술이었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대진공업에는 그게 없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불량률이 3% 안팎으로 허용 범위 아니었다. 두 번째 달부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열 처리 후 변형이 잡히지 않으면서 치수 불량이 늘었고 조립 라인에 들어간 부품 중 일부가 변속 시 미세한 이음을 발생시켰다. 오창식은 현장에 공정을 다시 잡아라고 지시했지만 현장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다. 문제의 원인이 도면이 아니라 노하우의 부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달 불량률이 12%를 돌파했다. 신한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변속 이상 클레임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완성차 출고 후 소비자 불만까지 접수되었고 신한자동차 품질관리팀 내부에서 리콜 검토 보고서가 올라갔다. 신한자동차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류재혁은 다급해졌다. 오창식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다. 오 사장, 불량률이 12%가 뭡니까? 리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무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품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열 처리 후에 변형이 잡히질 않아서 까다롭고 뭐고 성진정밀은 12년 동안 불량률 1% 미만이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건 그쪽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니. 도면 받고 물량 받았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창식이 말을 잇지 못했다. 류재혁이 전화를 끊으며 책상을 한번 쳤다. 처음으로 성진정밀의 기술력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도면을 넘기면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류재혁이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박 대표님, 긴급 물량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류재혁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굳어갔다.
리콜이 현실화되면 책임은 구매본부, 그 중에서도 복수 소싱을 결정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부임 후 밀어붙였던 공급망 혁신이 리콜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면 경력에 치명적이었다. 결국 류재혁이 직접 움직였다. 차를 몰고 성진정밀 공장으로 향했다.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수의실로 걸어갔다. 신한자동차 구매본부 류재혁 상무입니다. 박 대표님 뵙겠습니다. 수의가 내선 전화를 걸고 잠시 기다리더니 돌아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외출이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류재혁이 수의를 바라보았다. 수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류재혁이 명함을 한 장 꺼내 수의에게 건네며 말했다. 돌아오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의가 명함을 받았지만 류재혁은 그 명함으로 전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성진정밀 정문을 빠져나갔다. 류재혁의 검은 세단이 도로로 사라질 때까지 공장 2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박정수였다. 외출 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사무실에 있었다. 류재혁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수의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명함을 건네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김태호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안 만나셔도 됩니까? 아직이야. 근데 저 사람이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건 상황이 급하다는 뜻 아닙니까? 급한 건 저쪽이야. 우리가 아니고. 김태호가 더 묻지 않았다. 박정수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류재혁의 차가 사라진 도로 위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다. 박정수가 창에서 돌아서며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다. 야마하 정밀 기술이사에게 걸었다. 기술이사님, 박정수입니다. 기술 제휴 계약건 최종 서명 일정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정수가 김태호를 보았다. 김태호의 눈에 물음이 가득했지만 박정수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태호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얼마 안 남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사장의 눈빛이 석 달 전과 달라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석 달 전에는 버티는 눈이었다. 지금은 움직이려는 눈이었다. 리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신한자동차 내부의 압력은 류재혁을 향해 쏠리기 시작했다. 조립 라인에서 올라오는 클레임 건수가 매일 불어났고 품질관리팀은 리콜 시나리오별 비용 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리콜 대상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때 생산본부장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생산본부장이 류재혁을 불렀다. 류 상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요. 대진공업 쪽의 품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 언제요? 리콜 터지면 그때도 조만간이라고 할 겁니까? 성진정밀 쪽에도 긴급 물량 요청을 했습니다. 했다고요? 결과는? 류재혁이 잠깐 침묵했다.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생산본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류재혁을 거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생산본부장이 직접 성진정밀에 전화를 걸었다. 구매본부를 거치지 않고 본인 직통으로. 박정수가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박 대표님, 신한자동차 생산본부장 김영철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속기 라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장 방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시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김영철 본부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검은 세단 한 대가 성진정밀 정문으로 들어섰다. 류재혁이 왔을 때와 같은 정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박정수가 직접 문 앞에 나와 있었다. 김영철 본부장이 차에서 내리자 박정수가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다. 생산본부장님,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정중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김영철은 놓치지 않았다. 6개월 전까지 신한자동차 핵심 부품의 70%를 담당하던 회사를 작은 회사라고 표현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김영철이 멈칫하며 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박정수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공장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수희가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 명함만 남기고 돌아갔던 사람과는 대접이 달랐다.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김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진공업 쪽 싱크로나이저 링 불량률이 12%를 넘었습니다. 조립 라인 클레임이 걷잡을 수 없고 리콜 검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성진정밀의 긴급 납품이 필요합니다.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김영철이 말을 이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 변명이겠지만 구매본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본부장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6개월 전 이 자리에 저를 부른 건 귀사 구매본부였습니다. 단가 15%를 깎겠다고 했고 거부하니까 품질 점검으로 압박하고 입찰에서 배제하고 물량을 빼돌렸습니다. 조작된 보고서까지 돌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 번도 불량을 낸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영철이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올렸다. 대표님, 무슨 조건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수가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조건은 4가지였다. 첫째, 기존 단가에서 10% 인상. 둘째, 3년 장기 계약 체결. 셋째, 품질 점검 월 1회 원복. 넷째, 신규 모델 입찰 참여 보장. 김영철의 눈이 잠깐 커졌다. 단가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10%라는 숫자와 나머지 조건들의 구체성은 이 자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표님, 10% 인상은 내부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리콜이 터지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영철이 입을 다물었다. 리콜 비용은 수백억 단위였다. 거기에 브랜드 이미지 손상, 주가 하락까지 합치면 계산할 수 없는 규모였다. 단가 10% 인상은 그에 비하면 푼돈이었고 김영철도 그걸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인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박정수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폴더를 하나 더 꺼냈다. 김영철이 표지를 보고 눈썹이 올라갔다. 성진정밀 품질 리스크 보고서라는 제목 옆에 빨간 글씨로 실제 데이터 대조표라고 적혀 있었다. 이 보고서가 귀사 내부에서 돌았습니다. 시정조치 건수가 부풀려져 있고 맥락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 실제 품질 데이터와 대조한 자료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진공업의 물량을 이관할 때 정상적인 입찰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정리해뒀습니다. 김영철이 파일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건 구매본부에서 나온 겁니까? 출처는 본부장님 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만 정리한 겁니다. 대표님, 이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실입니다. 김영철이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실에 제출하시는 건 대표님 판단이시니 제가 막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먼저 내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관계만 전달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귀사 몫입니다. 김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정수도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김영철의 악수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미안함인지 결의인지 둘 다인지. 김영철이 떠난 뒤 박정수는 회의실에 잠시 앉아 있었다. 김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조건 수락했어. 진짜요? 10% 인상을? 그것만이 아니야. 박정수가 감사실 제출건까지 설명하자 김태호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그러면 류재혁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말고는 이제 저쪽이 걱정할 일이야. 그날 오후 박정수는 정리해둔 자료 일체를 신한자동차 감사실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조작된 품질 리스크 보고서와 실제 데이터 대조표, 대진공업 수의계약 과정의 절차적 비정상성. 감사실 담당자가 자료를 받아들며 말했다. 분량이 상당하네요.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명확하니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을 나서면서 박정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연대한 협력사 대표 8명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준비하시죠. 이 한마디였다. 몇 분 안에 답장이 하나둘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같이 갑시다. 박정수가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보았다. 신한자동차 본사 건물이 보였다. 6개월 전 이 건물 지하 대강당에서 대표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혼자였다. 지금은 아니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의 본사 건물이 점점 작아졌지만 이번에는 씁쓸하지 않았다. 신한자동차 감사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박정수가 자료를 제출한 지 2주 뒤였다. 조작된 품질 리스크 보고서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이 구매본부 류재혁 상무의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실은 류재혁의 업무용 이메일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고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왔다. 대진공업 오창식과의 고급 식당 접대 내역, 골프장 결제 기록, 그리고 개인 계좌로 추정되는 곳으로의 자금 흐름, 리베이트였다. 박정수가 의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감사실의 손에서 숫자로 드러난 것이었다. 같은 시기 박정수가 연대한 협력사 대표 8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신고서를 접수했다. 신한자동차의 부당단가이나 강요, 거부시, 보복적 물량 축소 및 입찰 배제, 대체, 업체 수의 계약을 통한 압박,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날짜, 공문, 피해 금액이 첨부되어 있었고 8개 회사의 사례가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 회사의 불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갑질의 증거였다. 뉴스가 터진 것은 공정위 신고 사흘 뒤였다. 신한자동차 협력사 8곳, 부당단가 인하 공정위 집단 신고. 기사가 나가자 신한자동차 주가가 하루 만에 3% 빠졌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는 대기업 갑질 또 터졌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뉴스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류재혁이 뉴스를 본 것은 출근길 차 안에서였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신호음만 울렸다. 류재혁은 처음으로 상황이 완전히 자기 손을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6개월 전 대강당에서 대표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었다. 신한자동차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안건은 두 가지. 협력사 공정위 신고, 대응과 구매본부 운영 실태 점검. 감사실이 조사 중간 보고를 올렸고 류재혁의 공급망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단가 인하 강요, 보복적 품질 점검 압박, 입찰 배제, 수의 계약을 통한 물량 이관, 그리고 리베이트. 류재혁이 부임 후 절감했다고 보고한 비용보다 리콜 위기 대응 비용과 공정위 조사 리스크,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가 수십 배 컸다.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이사회의 결론은 빨랐다. 류재혁 징계해고 결정. 류재혁이 짐을 싸서 본사를 나간 것은 이사회가 끝난 당일 오후였다. 6개월 전 대강당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협력사 대표 20명을 내려다보던 남자의 뒷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창식의 최후도 빠르게 찾아왔다. 감사실 조사에서 드러난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검찰에 통보되었고 대진공업은 신한자동차 협력사 명단에서 영구 제외되었다.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오창식은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저녁 시간이었다. 정수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박정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정수야, 나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새벽, 이 은혜 평생 안 잊는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창식아. 응. 네가 먼저 선 넘었다. 전화가 끊겼다. 박정수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다. 30년 동기를 잘라낸 것이었다. 필요한 일이었지만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신한자동차가 변했다. 신임 구매본부장이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협력사 간담회를 여는 것이었다. 장소는 본사 지하 1층 대강당. 1년 전 류재혁이 단가 15% 인하를 통보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대강당의 협력사 대표 20여 명이 다시 모였다. 1년 전과 좌석 배치도 비슷했고 무대 위에 스크린이 켜져 있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1년 전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깔려 있었지만 오늘은 대표들의 어깨가 펴져 있었다. 신임 구매본부장이 인사말을 한 뒤 박정수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박 대표님, 협력사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1년 전 이 강당에서 손을 들고 질문했을 때와 같은 자리였다. 그때는 앉아서 올려다보았지만 지금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다. 박정수가 강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앞줄의 대형사 대표들, 중간줄의 중견기업 대표들, 뒷줄의 소규모 업체 대표들. 1년 전에도 같은 얼굴들이었다. 그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주차장에서 괜히 찍히지 마세요라고 귓속 말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8명은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상생이 뭐냐고. 오늘은 질문이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다. 을은 약자가 아닙니다. 을이 없으면 갑의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1초의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그리고 강당 전체가. 앞줄의 대형사 대표도 뒷줄의 소규모 업체 대표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1년 전 같은 공간을 짓눌렀던 침묵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박정수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복도 끝에 김태호가 서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김태호가 눈물을 훔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이만에 20년의 세월이 다 들어 있었다. 박정수가 김태호에게 걸어가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태호야, 가자. 공장 가야지. 네, 사장님.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신한자동차 본사 로비를 지나 정문을 빠져나왔을 때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박정수가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이었다. 긴 1년이었다. 하지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성진정밀은 내일도 기계를 돌려야 하고 180명의 월급날은 다음 달에도 돌아올 것이었다. 달라진 건 하나였다. 이제 더 이상 한쪽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것. 야마하 정밀과의 기술 제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거래처가 열리고 있었다. 을은 여전히 을이었지만 무릎 꿇는 을은 아니었다. 박정수가 차에 올라탔다. 김태호가 조수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박정수가 물었다. 태호야, 제2공장 3번 라인 언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재만 들어오면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돌려. 네, 알겠습니다. 차가 도로로 나섰다. 백미러에 신한자동차 본사 건물이 비쳤다. 1년 전에는 그 건물이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냥 건물이었다. 박정수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성진정밀 공장이 있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오후 햇살이 앞유리에 부딪혔고 이번에는 눈이 부시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의 박정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하나 믿고 공장을 세운 평범한 사람이었고 거래처 하나에 기대서 12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합리한 것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회사가 흔들렸고 가정도 흔들렸고 밤마다 빈 공장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정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 앞에서 단가를 깎이고 트집을 잡히고 대체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갑의 바퀴는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